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단신 2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신 2부는 저희 근황 토크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최근에 본 재밌는 뭔가 SF 있나요? 네. 저 최근에 좀 영화 여러 개 몰아봤어요. 네. 최근에 가오갤 3. 가오갤 3. 네, 봤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봤고, 네네.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랑 저희 소개해드릴 콘크리트 네. 유토피아도 다 봤고, 네. 그렇습니다. 가오갤 3는 재밌던가요? 네, 괜찮고 네. 주제가 굉장히 좋아요, 영화가. 오. 영화가 굉장히 좀 따뜻하고 음. 버려진 자들을 이렇게 탁 비추면서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좋고. 앞에 원투를 안 보고 봐도 괜찮은가요? 원투를 안 보고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그 타노스가 나오는 인피니티 워의 그 약간 결말 같은 거, 결론들 그런 것들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가모라라고 초록색 네네. 얼굴을 한 타노스 딸이잖아요. 타노스 딸이랑 피터 킬이랑 서로 이제 연인 관계잖아요. 네. 근데 그 연인 관계가 이제 그 인피니티 워를 거치면서 뭐 어떻게 됐잖아요. 예, 그게 이제 좀 주요해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네. 집어넣고 가시면은 보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그 100라는 미드를 봤는데 네. 넷플릭스에서 나왔고 상당히 이제 역사가 있는 그 시즌 7까지 나온 그런 시리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설정은 대단히 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완전히 멸망을 해가지고 우주정거장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닌가?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으로 막 사람들이 대피를 했나? 뭐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우주정거장에서만 살아남아서 그 우주정거장에서 1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자원 같은 걸 엄청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술을 할 때 그 마취제 같은 거를 이제 막 쓰다가 좀 그 수술이 좀 길어지잖아요. 마취제나 혈액 이런 걸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쓰면 안 돼요. 일단은 쓰면 안 되고 네. 쓰면은 그 쓰기로 결정한 사람이 사형당합니다. 네, 바깥으로 날려보내져요. 그 설국열차에서 이렇게 막 탈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엄격하게 이제 집행이 되는 그런 사회인데 거기서 이제 100명의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인은 얄짤없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죽이는데 애들은 17살인가 8살인가 이하의 애들은 가둬놔요. 그냥 그 수용소에 가둬놓고 이 애들 중에 100명을 뽑아서 얘들은 사실 죽어도 상관없는 생명들이니까 얘들을 지구에 보냅니다. 지구가 살만한지 보려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구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존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근데 자기네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류가 다 싹 멸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제 살아남은 인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반복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설정은 대단히 재밌고 이 우주정거장 얘기랑 그 다음에 지구 얘기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주정거장 안에서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뭐 어떤 사회가 생기고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네, 지구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도 약간 세븐시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저희 세븐시즈 만화 소개드렸잖아요. 그거 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재밌었는데 이게 원작이 하이틴 소설이더라고요. 하이틴 로맨스 소설이어가지고 로맨스가 쓸데없이, 그러니까 하이틴 로맨스가 쓸데없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이 전개가 되게 좀 날림으로 좀 전개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초반밖에 안 봐가지고 좀 섣불리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랬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86라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얘기를 했던가요? 방송에서? 안 하셨어요. 네. 이거는 니어 오토마타를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독한 분이 이전에 만드셨던 86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왜, 혹시 르루시오 보셨나요? 코드 기어스. 아니요. 거기 보면은, 11이라 그래가지고, 그니까 11구에 사는 애들을 차별하거든요. 그래서 11이라고 부르면서 너네 11들은 말하면서 약간 일본의 식민지에서 조선인 차별하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86도 86번째 구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86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85구까지의 이 도시에는 은발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은발에 이제 하얀 피부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살고, 그 바깥에는 그런 피부가 아닌, 그러니까 그런 머리색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세계관이 니어 오토마타랑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 86를 드론 같은 이제 로봇에 태워가지고 싸우게 보냅니다. 지금 바깥 나라에서 진짜 무인 드론들이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드론들을 보내는데, 나라 안에서는 이게 무인기라고 선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인기를 가지고 무인기를 격파했기 때문에 사상자는 제로고,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이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그 안에는 86 사람들이 타고 있고, 다 죽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또 이 무인기, 침략해온 무인기들이 원래는 사실은 이 전쟁이 2년이면 끝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무인기들이 지금 폭주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침략을 하는 거거든요. 폭주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졌던 그 나라는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나라는 멸망을 했고, 걔네들이 아예 그냥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침공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얘네들의 전자두뇌가 2년 안에 이제 2년이면 수명이 닿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전장에 이제 전사한 사람들의 뇌를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네, 뇌를 이제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네 전자두뇌를 이제 대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죽을 때의 의식 같은 게 거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드론들이랑 싸우는 이 86 사람들은 죽어간 자기 동료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약간 꿈도 희망도 없는, 예, 그런 내용인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아주 막 딥다크하지만은 않고요. 네, 재밌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제가 2기까지 나왔는데 2기 아직 어디서 볼 수 있는데 있나요? 라프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따에서 네. 포션 시리즈 책을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잠시 가져오겠습니다. 네. 최희택 작가님 신작 포함되어 있는. 맞습니다. 네. 표지가 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죠? 네. 여기 보시면은 최희택 작가님의 비인간도 제일 최근작이고, 박예진 작가님의 알리바바와 수수께끼 비석단. 그다음에 정보라 작가님의 호랑 김성일 작가님의 늑대사냥. 네, 이렇게 4권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잘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고 또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저도 몇 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말씀하세요.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사가지고 네. 아직은 지금 설치를 못했는데, 컴퓨터 설치가 되면은 아마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퇴근하고 나서 밤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새벽 1~2시까지 제가 게임하는 거를 좀 방송을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겜방이군요. 네. 만약 그거를 하게 된다면은 트위터나 이제 유튜브에 제가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네. 어떤 게임을 하고 싶나요? 최근에 재밌는 게임들 많이 나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해볼 만한 게임이 많아요. 발더스 게이트 3라고 지금 판타지 배경으로 한 RPG 게임이 있는데, 턴제 RPG 게임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유명세를 얻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유도가 엄청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옛날 자유도 높은 게임들 보면은
선택을 해도 결말이 별로 안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게임은 진짜 공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네. 선택에 따라서 진짜 세계가 진짜 다양하게 바뀌는 그런 오. 게임이고 오호. 또 9월 5일에 또 기대작이 나오죠. 스타필드가 아, 나오죠. 네, 그런가요? 그것도 네. 아마 오호. 기회가 된다면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픽 카드는 좋은 걸 사셨나요? 최신 거를 사기는 했는데 아. 네, 네, 뭐 그 겜방 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네, 된다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CPU도 좀 좋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맞아. 네. 좀 좋은 걸로 사긴 했는데 음. 켜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러면은 그리고 저는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헤러웨이 선언문? 최근에 SF 비평 세미나 하는 데서 네. 이 사이보그 선언문을 같이 읽었거든요. 네. 정말 어려운 글인데 같이 읽었는데 근데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네. 어렵지만 어렸을 때 제가 한 10년 전인가 10 몇 년 전에 도나 헤러웨이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진짜 에비 하면서 이것을 읽으란 말인가 하면서 이제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네. 일단 번역이 조금 너무 직역이었고 그 다음에 글 자체도 되게 난해하게 쓰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 책은 번역도 대단히 좀 공들여서 하신 것 같고 주석도 잘 달려있고 해서 그런 문체 자체가 좀 난해하기보다는 이 도나 헤러웨이가 참 똑똑해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어떤 연구와 철학적 개념들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알아야 사실 이해가 제대로 되는 다 되는 그런 글이라서 약간 리뷰 논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이제 리뷰 논문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본인의 주장이 뚜렷하고 새롭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보그 선언문이 뭐 거칠게 요약하자면은 사이보그가 되는 것이 뭔가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해결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가요? 일단 이 글이 나온 배경을 얘기를 드리자면 네. 1985년에 쓰여졌거든요. 네. 이때 이제 기술 문명이 점점 우리 삶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핵 전쟁 뭐 이런 공포도 있었고 이제 한창 냉전 시대였고 라디오, TV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컴퓨터, 네. 핸드폰 이런 것 이게 뭐 두꺼운 핸드폰이었겠지만 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등장할 시기 뭐 이런 네, 때였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페미니즘 진영에서 이것은 어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뭐 이런 것들에 기반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 우린 약간 자연주의적인. 에코페미니즘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대세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테러웨이는 아니다. 우리가 기술을 전유함으로써 또 새로운 페미니즘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거를 이게 변화를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이 글의 좀 의의인 것 같고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이 헤러웨이 페미니즘을 테크노 페미니즘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네. 그래서 이분이 사이보그를 이제 갖고 온 것은 사실 뒤에 이제 SF 얘기도 약간 있긴 한데 SF적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이보그는 기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이분법을 해체하는 존재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남성과 여성 그다음에 빈자와 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에 우리가 아주 매몰된 그런 세계에 살아왔었는데 이 사이보그는 존재 자체가 혼종이고 그런 이제 경계를 흐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이보그를 우리가 이제 품음으로써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사뮤엘 딜레이니라던가 그 다음에 그 조에나 러스 같은 사람들의 SF를 인용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자세히 막 인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제임스 티트리 주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언급이 되긴 하는데 사뮤엘 네, 딜레인이 책은 한 번쯤 언젠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맞아. 네. 그리고 조에나 러스의 그 여성 인간 이것도 많이들 이용이 되고 그 저번에 SF 에스프리 읽어보니까 거기도 인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아직 안 돼가지고 세뮤엘 딜레이는 최근에 노바라는 책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황 토크로 너무 한 절반을 써버렸는데 네. 이제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F 뉴스를 제가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크로스로드라는 웹진이 있는 걸 아마 여러 번 소개를 드려가지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이파이라고 해가지고 그 SF 소설이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거는 최희택 작가님 작품이에요. 네, 플라스틱 판타스틱 러버라는 단편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냥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올라왔던 거는 이서영 작가님의 셀링 포인트라는 단편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SF 사이파이 그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F 리뷰라고 해가지고 SF를 리뷰하는 그런 코너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지용 교수님이 글을 실으셨습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웹소설의 바다에서 SF라는 등불을 비추어. 웹소설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뭐를 패러디한 건지 아실 거예요. 어두운 바다에 등불이 되어. 속칭 어바등이라고 하죠. 네. 네. 이 어바등이 정말로 이제 웹소설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이 또 SF 어워드에서 또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 수상을 했던가? 후보로 올라왔던가? 뭐 하여튼 그래서 이 한국 웹소설에서 이 SF가 차지하는 위치라던가 또는 지금 얼마나 많은 SF가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비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맞네요. SF 어워드에서 2022년에. 그쵸. 네. 그 다음에 그 오디오북을 구자영 성우님 혹시 아시나요?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분이 어떤 텔레토비에서 해설 나레이션 하셨던 음. 분입니다. 네. 그리고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스파이크를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누야샤에서 미륵 하셨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슬레이어즈, 그 마법소녀 리나에서는 제로스를 했던 그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최근에 슬램덩크가 유행이죠? 슬램덩크에서는 정대만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정말로 원로 성우가 되었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오디오북이나 낭독 공연, 낭독극,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오디오북으로 줄 베른의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 지저 탐험, 네. 요거를 지금 연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2화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회관 SF 시리즈, 라던가 소년소녀 라이브러리 시리즈들이 이제 출간된 지 오래돼가지고 좀 저작권에서 좀 자유로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낭독을 하셔가지고 올리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문 저희가 쉬는 시간에 약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달 탐사를 소재로 한 영화죠. 그래서 도경수, 설경구, 김희애 배우가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과 함께를 만들었던 김용화 감독이 감독을 한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작비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흥행 참패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제가 사실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이 영화가 뭐 좀 신파가 많이 들어갔다라던가 또는 너무 국뽕이다 라던가 또는 이제 우리나라가 왜 우주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당위성 같은 게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들리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지금 대단히 좀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에서는 지금 한국 영화 중에 흥행 1위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생충에 이어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위에 올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국내와 해외의 반응이 다른가 도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까지 공지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음번 방송까지 기다리면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소개 드리는데요. 대중서사학회라는 학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봄에 했던 학회 주제가 무협서사의 한국적 수용과 확장이었어요. 재밌겠죠? 네, 이런 장르 문학 연구를 하는 이런 학회인데 여기서 이번에 가을 정기학술 대회의 주제가 SF입니다. 네, 한국 SF의 기원과 전개라고 해가지고요. 이지용 교수님이나 뭐 심한선 선생님, 뭐 최혜순 선생님, 그다음에 손진 선생님, 노대영 선생님, 오윤호 선생님 등등등 정말 쟁쟁한 분들이 다 나오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9월 16일인가 7일인가 그 토요일인데 네, 그때 개최가 되니까요. 네. 좀 그 대중서사학회 홈페이지를 좀 주목해 보고 계시다가 일정이 올라오면은 뭐 놀러 오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9월 16일이네요. 9월 16일 날 10시에 이 학회가 이화여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연 얘기인데요. 과학 뮤지컬 다크레이디 곱하기라고 하는 X, 네. 프랭클린이라는 과학 뮤지컬이 공연을 합니다. 9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성아트홀 2관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프랭클린을 보고 떠오르셨겠지만 그 DNA 구조를 프랭클린입니다. 발견한. 네, 네. 저기 로잘린드 프랭클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그 어떤 일대기가 참 좀 드라마틱해서 여러 번 이런 극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라던가 여성과학자라던가 제작진과의 소통 프로그램도 매번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해서 만든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방탈출 게임인데 과학 방탈출 게임이 생겼다고 해요. 심지어 장르가 SF 스릴러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기후변화로 위험에 빠진 미래를 구해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방탈출 게임은 서울에 있는 갈다라는 과학 책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런 설정입니다. 갑자기 이제 어떤 메일이 오는데 2023년의 나에게 지금 이 메일을 보고 있다면 우린 이미 없을지도 몰라 하면서 사진을 첨부를 하는데 물에 잠긴 서울의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2030년 서울이 물에 잠겼고 전 세계 인구의 70%가량이 물속에 잠겨버렸어. 네, 양자 전송의 한계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미래로부터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방탈출을 하면서.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리뷰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반응이. 그래서 삼청동에 갈다가 있으니까 거기 가실 분이 있으시면은 가신 김에 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로 부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서 게임사회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열리고 있고요. 사실 서울이라 가지고 저희는 지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사진만 보셔도 이게 비디오 게임이 이제 세상에 등장한 지 50년이 되었고 그래서 이 게임의 문법과 미학이 동시대 예술과 시각 문화가 우리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된 전시이다라고 하면서 뉴욕 현대미술관과 스미소니언 미술관이 수집한 비디오 게임 소장품, 그 다음에 국내 작품 이런 것들도 전시를 하고 있고 이 전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 콘텐츠라던가 보면은 예를 들면
라만 작가의 튜토리얼 내 쌍둥이를 언인스톨하는 방법이라는 VR 앱이 이제 상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VR 앱이면은 요거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음. 네. 그 다음에 루양 작가의 물들 세계의 기사라는 이 비디오도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들 그 웹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런 그 브로셔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브로셔에 보면은 맵이 약간 게임 도트 디자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좀 재밌었고, 그래서 서울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런 웹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오디오 가이드도 다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주제로 하니까 네. 뭔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뉴욕 현대미술관이 2010년대 했던 게임 관련 이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네,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약간 뭔가 게임으로서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요? 뭘 찾아보다가 게임 관련해서 뭐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네, 네. 그래서 뭔가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다음으로 또 이제 전시인데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성행하는 공상과학 영화 오. 1960년대 국내 개봉 SF 영화 특별전이라는 걸 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 좀 미쳐 날뛰시는 네. 한국영상자료원 페이스북 재밌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새로운 관리자가 생기셨는데 굉장히 네. 유쾌하신 분인 것 같아가지고 오. 네.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 기획전 제목이 성행하는 공상과학영화, 요게 1969년도에 조선일보 오면에 실린 성행하는 우주영화, 그 다음에 동아일보 오면에 실린 공상과학영화 제작 활발을 섞어 지은 제목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60년대 SF 영화가 이제 사실은 이때 미소냉전 격화로 핵전쟁 위험이 고조됐었고, 소련이 스푸트니크 발사를 성공을 하고, 근데 미국이 아폴로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고, 뭐 이랬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때 완전히 또 탈바꿈을 했던 이 SF 영화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그런 전시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상영작이 마이크로 결사대, 그 다음에 뭐 혹성 탈출, 그 다음에 뭐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대 행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카리 XB1인가요? 네, 요거 상영 후에 박상준 서울 SF 아카이브 대표님이랑 서현민 작가님의 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바렐라 상영 후에는 이원석 감독과 김현민 채널리스트의 관객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일정 맞춰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학 뉴스를 마지막으로 다루고 마칠까 하는데요. 네. 이거는 뭐 과학 뉴스라고 보긴 좀 애매하지만 제가 광고를 보다가 네. 트위터였나? 거기서 광고로 이게 뜨더라고요. 브리즈라고 있는 거겠죠? 네. 네, 브리즈라는 스펠링이 brid.zzz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LG 랩스에서 출시된 기기인데요. 딱 보면 그냥 뭐 에어팟 같이 네. 생겼어요. 네, 에어팟 같은 이 이어폰 같은 건데 요거를 귀에 꽂으면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케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음 챙김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인드 웰니스 요런 거를 챙길 수 있는 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사실 광고만 보면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FAQ를 보니까 차별화된 뇌파 감지 기술을 기반으로 뇌파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개인의 심리 상태를 측정을 한대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이 수집한 생활 데이터, 그 다음에 뇌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호흡 조절, 사운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개인의 심리 상태, 스트레스, 불안, 긴장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개선을 하는 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쓰면 쓸수록 자기한테 맞춰져가지고 더 효과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밑에 이제 리뷰 같은 걸 보니까 좀 이 끼고 있는 좀 아프기도 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약간 뭐 그냥 우리가 명상 뭐 앱
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아직까지는 효과인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오래 써본 분들이 나오면은 뭐 효과를 더 많이 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게 LG에서 상품으로 나왔다는 것이 저는 일단 대단히 SF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LG에서 네. 이상한 전자기기를 좀 많이 만들긴 해요. 그래요. LG에서 좀 신기하고 이상한 전자기기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LG 랩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실험적인 거를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긴 해요. 제가 그 최근에 봤던 전자기기 중 또 신기한 게 그 네. 음식물 처리해주는 그 박테리아를 네. 키우는 네. 그 전자기기가 있어요. 아,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 넣으면은 네. 그 박테리아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네. 처리해줍니다. 그런 그래서 전자기기가 있더라고요. 흑으로 네, 이제 네, 만들어주는 네. 거죠? 그런 기기도 그거는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많이 써요. 아, 네, 뭐 많이 쓰는 건데 네. 저는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그래요?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네. 사실 로봇 청소기만 해도 뭐 네. 10년 전만 해도 네. 약간 그렇죠. 네, 센세이션 했죠.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저희 사무실에도 있거든요. 그 음식물 로봇 처리기는. 음식물 쓰레기 네. 처리기요. 네네. 그래서 MC 스퀘어. 네, 콩땅콩님이 네. MC 스퀘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그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홍보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 공부를 잘하게 공부를 된다. 잘하게. 집중력이 좋아진다. 네. 불티나게 팔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달 탐사선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50년 전에도 갔던 달, 지금은 왜 줄줄이 착륙 실패할까? 라고 해가지고 기획 기사가 났었어요. 네. 이 무슨 얘기냐면, 2013년에 창어 3호, 중국의 창어 3호가 아시아 최초로 달에 착륙했고, 2019년도에 창어 4호가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 뒷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음모론들이 있었대요. 달 뒷면에 뭐 아. 기지가 있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치 네. 히틀러가 사실은 죽지 않고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생명연장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때 이후로 근데 계속 그 달 착륙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착륙선도 엔진 이상으로 추락을 했고 인도의 찬드라얀 2호가 제동기 오작동으로 추락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하쿠토 R 미션 1도 추락해서 통신이 두절이 됐고 최근에 이번 달이었죠. 이번 달에 러시아의 루나 25호가 달 남극 분화구 부근에 착륙을 하려다가 표면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운가를 봤더니 일단은 1970년대 한창 이제 달 탐사 경쟁이 있었을 네. 때 이제 미국과 소련에 상당히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베테랑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은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달 미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경험을 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달 착륙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달 남극이란 사실 이제 달 표면을 가는 건 더 이상 어떤 뉴스나 어떤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달 남극이라던가 뒷면이라던가 우리가 안 가본 곳들에 대해서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곳들이 착륙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달에 가는 걸 경쟁할 때는 달에 일단 가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쉬운 곳을 갔대요. 착륙하기 쉬운 곳만 골라가지고. 근데 지금은 달에 가는 이유가 이런 탐사라던가 또는 이제 자원 채굴 이런 것들을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좀 착륙하기 어려운 지점을 좀 공략을 하다 보니까 실패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지형에 따라서 이제 착륙선의 하강 속도랑 자세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무인 탐사선은 실시간 제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남극이라든가 뒷면 이런 데를 가면은 신호가 지연이 자꾸 된대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왜냐면은 태양하고 달하고 있으면 여기를 아니, 지구하고 달이 있으면 여기를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신호가 잘 안 잡히니까 네. 달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실시간 제어가 어려우니까 더더욱 힘들겠죠. 그 다음에 뭐 더 힘든 내용들이
더 힘든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뭐 내일 착륙을 할 때 역분사를 하면은 거기서 먼지가 확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 하드웨어 막 부착이 되면은 하드웨어 망가진대요. 그래서 정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역분사를 해도 안 되고 음, 그래서 아주 적절한 속도로 이렇게 음, 자유낙하를 하는 네. 거죠. 그냥 네, 떨어져야 되는, 네네. 몇 미터. 음. 네, 그래서 약간 인공지능 요즘 인기니까 뭔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네, 제어를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사실상 사람이 탄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인공지능을 뭔가 네, 활용할 시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가 이제 네. 여기서 발사하는 여기서 발사체에 대한 기술은 많이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발사체 기술은 많이 이제 올라왔는데 달에 착륙하는 기술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에 착륙할 때 뭐 예를 들면 아까 고도를 측정을 할 때 레이저 가지고 이제 고도를 네. 측정을 하는데 그 기술도 지금 미국조차도 사실은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겨운 미션이었는데 짜잔 인도에서 네,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인도 입장에서도 대단히 역사적인 게 달에 간 네 번째 나라가 됐거든요. 네.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인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달 남극에 착륙한 건 또 인류 최초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왜 인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뉴닉이라는 그 웹진을 받아보거든요. 이런 그 뉴스를 좀 요약해가지고 잘 소개하는 그런 뉴스레터인데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들이 인도가 인도 우주 연구 기구라는 ISRO를 이제 나사 같은 그런 기구를 이미 1969년도에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주 개발에 일찍부터 좀 진심이었고, 그 다음에 1호랑 2호가 찬드라얀 1호랑 2호가 있었기 때문에 또 3호가 있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3호를 좀 이렇게 쏘아 올릴 때 가성비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발사하는데 1조를 안 썼대요. 990억 정도를 썼는데 미국은 지금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124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천조국. 네, 근데 네. 이게 뭐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게 아르테미스라는 건 사실 엄청 종합적인 프로젝트라서 그쵸. 네, 뭐 거기에 달에 기지를 세우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서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달에 쏘아 올린 것 중에는 가장 좀 가성비 좋게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달의 남극에 간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놨던데요. 일단은 여기에 얼음이 풍부하게 있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얼음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런 미래에 이제 만약에 그 인간이 가서 상주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을 한다면은 이 남극이 제일 좋은 후보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만들면 연료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삼아가지고 화성 같은 곳으로 가는 로켓을 여기서 쏘아 올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원도 이 남극 쪽에는 이제 그 헬륨 3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핵 융합 발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달 남극을 가는 게 또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알차게 준비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하늘 정원님이 이모티브나 룩시드 랩스도 생각이 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브리즈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어디서 들으실 수가 있나요? 저희 방송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그리고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에 뭘 다루죠? 저희 다음 주에는 한국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다룰 예정이고요. 네.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그 영화 내적인 부분이랑 외적인 부분 뭐 다양하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인기가 있는 영화니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안 들으셔도 안 보셔도 네. 네. 제가 괜찮을까요? 네.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좀 분리를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스포 음. 없는 부분이랑 스포 네.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했고요. 네. 스포 없는 부분 위주로 좀 많이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안 보셔도 저희 영상 즐기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